우리 집은 아니, 그 집은? 세진이 말로는 아들 내외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나는 없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그냥 살림만 봐주시면 돼요. 어차피 아들 월급은 다 생활비로 빠져나가니까요. 세진이는 처음엔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정말 내 몸을 다 바쳐 집안을 돌봤습니다. 밥 짓고 청소하고 손자 기저귀 갈고 병원 예약하고 장 봐오고 명절에는 아예 종일 부엌에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나 하나쯤 희생하면 가족이 돌아간다면 그게 어른이잖아요. 하지만 그 생각 바보 같은 착각이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야 알았지요. 어느 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정부야? 순간 온몸에 정전기가 흐른 것처럼 멍했어요. 그 말 분명 세진이 입에서 나왔던 말일 겁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어머니는 편하잖아요. 밖에서 일 안 하시니까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거든요. 그날 저녁 밥상에 된장찌개를 올렸는데 세진이가 냄비 뚜껑을 열더니 입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간이 왜 이래요? 다시 끓여와 주세요. 그냥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도 웃으며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냥 먹어, 세진아. 엄마가 피곤하시잖아. 세진이는 눈을 흘기며 말했죠. 아니, 엄마가 가정부예요? 이 집이 호텔도 아니고 이런 걸로 예민하게 굴면 우리가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장처럼 참고 가장처럼 견디는 것이 어머니의 숙명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금씩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이 집에 있는 거지? 사랑해서 아들이니까 손자니까 그 이유 하나로 이 모든 걸 감내해야 할까?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한 줄로 그어지는 자존심을 가만히 조용히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정부가 아니다. 그 한 줄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세진이 출근 도시락을 싸고 손자 아침 먹일 밥을 준비하다 잠시 부엌 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나 누구였더라? 예전엔 이정선 본부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국내 굴지의 자산운용사에서 임원실에 출입하던 여자가 지금은 설거지에 손이 헐고 오후엔 손자의 숙제를 봐주는 사람이 되었지요. 아이에게 할머니는 가정부야? 란 말을 듣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처음엔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내 정체성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가정부라는 단어는 세진이 입에서도 손자 입에서도 당연한 말이 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 거였다고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검색창에 이정선이라는 이름을 쳐봤습니다. 놀랍게도 내 이름은 아직도 여러 기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자산운용사 최초 임원 진출 사례. 보이지 않게 외환위기를 막은 숨은 주역. 그건 분명 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멸치머리 따는 손, 달아빠진 앞치마, 그리고 아무도 고맙다 말하지 않는 하루하루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메일함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보낸 사람 전인국 이사. 제목 복귀를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 이사님은 제게 사회 첫 발을 딛게 해줬던 분이고 제가 임원으로 올라갈 때까지 조용히 밀어주던 분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정선 씨, 지금도 업계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우리 회사가 다시 커지기 위해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말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짊어진 일들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떠나면 아들은 괜찮을까? 손자는 누가 돌봐줄까? 세진이는 아이 밥을 챙기긴 할까? 그 수많은 걱정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저를 놓지 않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누가 지켜주나요? 메일을 읽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못해 거실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예전 회사 내부망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지금은 외부 자문으로도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몇몇 지인들에게 간단한 인사와 근황 메일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곧장 답장이 왔습니다. 이정선 본부장님,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도움 없었으면 저희 회사 정말 문 닫을 뻔했죠. 다시 일하시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메일들을 읽으며 손등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잊히지 않은 이름이었구나. 그때 문득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이 하원 좀 부탁드릴 수 있어요? 세진이도 야근이라.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 도시락이 누구를 위한 건지 이제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는 대신 자신을 깨우는 시간으로 바꾸고 도시락을 싸는 대신 이력서를 손질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죠. 그리고 제 책상에 경력 증명서와 자격증 사본들을 한 장씩 정리했습니다. 몇 날 며칠 자소서를 썼다 지우고 인터뷰 연습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 이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선 씨, 우리 다음 주에 미팅 하나 있거든요. 그냥 한번 와보실래요? 그날 남편과 함께 등기소를 다니던 날처럼 정장을 입었습니다. 주름진 눈가를 살짝 가리고 머리도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안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세상의 이름을 내걸던 이정선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며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선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복귀 첫날 약속된 장소는 강남의 어느 고급 오피스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복잡한 교차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빌딩 숲, 그리고 회의실 안의 고요한 공기까지 모두가 저를 시험하는 듯 했어요. 전 이사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정선 씨, 그때 그대로네요. 변한 게 없어요.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명이 넘는 참석자들. 그 중엔 제가 예전에 키웠던 후배도 있었습니다. 아, 이정선 이사님. 정말 전설은 살아있네요. 그 말에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해외 투자 안건, 변동성 리스크, 환율 대응 전략, 고위험 자산 매각 검토까지 모두 제가 한때 맡았던 분야였죠. 머릿속엔 하나둘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절반쯤 흘렀을 무렵 전 이사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선 씨, 이 안건 당신이 직접 리뷰해 보는 건 어때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자료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리스크 구조 너무 대외 의존적이에요. 해외 펀드에 비해 비율이 낮고 기초 자산 포트폴리오가 너무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오히려 약간의 공격성이 필요해요. 이 방향으론 절대 안정 못 잡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 저도 고민했었는데 이사님 분석이 훨씬 명쾌하네요. 그 말에 전 이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당신이 와줘서 다행이야. 그 순간 제 속에서 오랫동안 숨겨뒀던 무언가가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선. 나는 여전히 나였고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전 이사님이 물었습니다. 이참에 아예 정규직으로 복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식모 소리 들을 바에야 차라리 다시 정장 입고 살아야죠. 그 말에 전 이사님은 크게 웃으셨습니다. 이정선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들린 가방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경청을 받았던 내가 이 집에선 어떤 존재일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세진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치 떨어졌어요. 내일 시장 가실 거죠? 반가운 인사도 없었습니다. 아이도 TV를 보며 인사를 생략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손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세진이는 부엌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닭볶음탕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야근하느라 진 빠졌어요.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들었습니다. 참 익숙한 장면이었죠. 양파를 썰며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수천억짜리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했는데 지금은 닭 손질하고 있네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나마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날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회의에 참석했고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그들은 내가 그저 집안일 하는 엄마라는 틀에 갇혀버렸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세진이는 졸린 눈으로 아이를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소파에 누워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 낯익은 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이정선, 금융계 복귀 후 첫 공식 미팅. 해외 투자 시장 판도 봤구나. 하지만 아무도 그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열고 내일 회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선 가정부일지 몰라도 세상 밖에선 다시 이정선으로 살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세진이는 뉴스 화면 속 제 얼굴을 보더니 찻잔을 들고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이 뉴스에 나온 분 어머님 맞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야.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도 믿었을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지. 가족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봐 주는 거라고 믿었거든. 세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엄마, 회사 다시 다니는 거야?
응. 예전처럼은 아니고 자문으로 시작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엄마. 난 엄마가 그런 분인지 몰랐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내려놓고 살았구나. 가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내 이름도 내 시간도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포기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마치 오래전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선아, 넌 너 자신을 잊지 마.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 아들의 침묵, 손자의 무심함. 그 모든 것은 내가 내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죠. 그러니 이제 나를 다시 지켜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내 인생을, 내 존재를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내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날 아침 밥상 앞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이는 여전히 반찬 투정을 했고 손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 숟갈을 대충 놀렸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풍경을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 집은 아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이름으로 살아왔는지는 이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정선은 이 집에 있는 엄마이자 가사 노동자일 뿐이었죠. 식사가 끝난 뒤 조용히 식탁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양복 몇 벌, 노트북, 자격증 파일, 그리고 아들 어릴 적 사진 한 장만 챙겼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이 집에 오래 있었지만 이 집엔 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먼저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웬 캐리어요? 저는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역할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해. 엄마 무슨 소리야? 어디 가시게? 세진이도 당황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러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 순간 속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해요? 이게 오해였을까요?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았어요. 내 이름도, 내 과거도, 내 존엄도 다 버렸죠. 그런데 오해라니요? 손자는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또 어디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러 가야 한단다. 아이의 눈망울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아들이 묻는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정부가 아니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아니야. 문을 닫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엔 슬픔보단 단호함이 있었고 미련보단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진짜 이정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전 이사님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선 씨, 이번 계약 유럽 쪽 본사에서 직접 요청 들어왔어요. 이젠 이름도 직함도 다시 쓰셔야겠죠.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정선, 전무. 긴 시간 뒤 다시 내 이름 썩자 옆에 직함이 붙었습니다. 명함을 손에 쥐었을 때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으니까요. 새로 옮긴 사무실은 전보다 더 넓고 더 조용했습니다. 전국지 경제면에는 금융계 전설 이정선의 귀환이라는 타이틀이 실렸고
사내 기자는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정선 전무님, 복귀 이유를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찾았으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식모로 살아야 했던 억울함도 그 안에서 스스로를 버린 자책도 다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주 뒤 사무실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김세진. 내용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아이도 저도 많이 배웠어요. 손자가 직접 쓴 편지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엄마가 밥을 해요. 근데 할머니처럼 맛있진 않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안 돼요?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떠남으로써 그 존재의 무게를 알려주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나는 떠났고 그들은 남았고 그 사이에 존중이라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이젠 다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이정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 끝이 얇아질수록 마음도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시간 좀 괜찮으세요? 아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에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지금 점심시간이야. 밥은 먹었니? 며칠 후 아들은 손자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 손엔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할머니는 하늘색이 어울려서 하늘 배경에 그렸어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늦게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세진이도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언젠가 꼭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늦게라도 깨달은 만큼 변하고 싶어요. 나는 그 연락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자의 생일에 맞춰 조용히 선물을 보냈습니다. 상자 안엔 내가 직접 고른 책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아이는 먼저 사랑을 줄 아는 사람 곁에서 자라야 한단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던 희생이 언제 돌아올지, 언제 보상받을지. 대신 나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선 이 세상에 그 어떤 대가보다 값졌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가볍게 회식을 마친 뒤 홀로 걷는 길목에서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은 조용히 내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고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나는 이정선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는 하나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